그때나 지금이나 반토막 났어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50%가 넘게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1996년 이후 올해가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본다면 역사상 두 번째 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딴 나라는 다 환율이 두 배 튀면서 통화 가치가 반토막 나는데 우리만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을 못했죠. 반도체 가격 폭락해, 경쟁적인 환율의 평가 절하가 발생해, 여기다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1996년 지금이 굉장히 많은 면에서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에 힘이 없는 거고, 지금 이 실물 경제 여건으로 보면 96년 이후 최악의 경기 여건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이고요. 최근에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인데요.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연금 따라 투자. 즉, 국민연금이 올해 1월에서 8월 사이에 연 수익률 10% 넘게 기록했다는 거 아시죠? 네, 올해 같은 이 힘든 장에서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은 그 전략을 모방하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해에도 저희도 이제 시작은 좀 늦게 했습니다만 잘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 20권 넘게 책을 쓰다가 이제는 몇 권 책을 썼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이랑 지금을 비교하는 거는 그때랑 닮았으니까 조심하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때와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거야 라는 위안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저는 1996년 같은 일들이 지금 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가격이 그때나 지금이나 반토막 났어요. 1996년 그 이른바 반도체 쇼크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메릴린치 증권의 반도체 전략가가 또 애널리스트가 한국 반도체를 비롯한 디램 회사를 다 팔아라 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면서부터 주가 붕괴가 시작됐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아떨어져서 96년 하반기부터 97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품 가격이 50% 정도 폭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50%가 넘게 빠졌죠. 그래서 우리나라 1996년 이후 올해가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본다면 역사상 두 번째 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두 번째, 이뿐만이 아니라 1994년 중국, 1996년 일본이 각각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즉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또는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 이런 것들이죠. 환율은 달러에 대해서 표기를 하니까 자기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건 환율이 급등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급등할 때 우리나라는 OECD 가입한다고 환율을 1달러에 800원을 고정시키고 있어서 딴 나라 환율은 2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위엔화 환율이나 일본의 엔 환율이 모두 직전 저점 대비해서 환율이 2배 튀었는데 한국만 그대로 있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경쟁력이 엄청나게 박살이 났습니다. 왜? 딴 나라는 다 환율이 2배 튀면서 통화 가치가 반토막 나는데 우리만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통이라는 게 이루 말을 못했죠. 지금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를 주변에 두고 있는 양대 경제국가 일본과 중국 위엔화 환율이 뭐 몇십 년 내 최고치 하고 있죠. 지금 전부 다.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 150엔 돌파했고요. 중국 위엔화도 달러에 대한 위엔화 환율 지금 7.3, 7.4로 왔다 갔다 합니다. 2006년 이후 최고치인가?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뭘 뜻하냐? 글로벌 달러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중앙은행,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앙은행이 고금리 정책을 끝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1996년 12월, 지금으로부터 무려 27년 전? 그 정도로 되는데, 그때 12월 달, 그때 앨런 그린스판 미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비성적 과열. 주식시장이 버블이다. 나 이걸 꺼트리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4%가 빠지고 그 뒤로 한 1년 동안 시장이 쉬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파월 의장이 입만 열면 시장을 겁을 줍니다. 인플레가 안 잡혔고요.
뭐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인플레이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국제 유가가 80불 깨져 있는 데서 보는 것처럼 전쟁 나고 막 그래도 유가가 빠지는 거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옛날보다 좀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중앙은행장의 말은 앞으로도 고금리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결국 반도체 가격 폭락해, 경쟁적인 환율의 평가 절하가 발생해, 여기다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1996년 지금이 굉장히 많은 면에서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최근에 이렇게 주식시장에 힘이 없는 거고, 부동산 시장도 작년에 대폭락 후 올해 좀 회복 중입니다만 사실 내년 부동산 시장 또 빠진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오는지 이제 아셨죠? 그때랑 지금이, 그러니까 외부 충격,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게 터져가지고 경기 안 나빴던 2008년 정도를 제외한다면 지금 이 실물 경제 여건으로 보면 96년 이후 최악의 경기 여건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힘든 거고, 자산시장의 참가자들이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최악의 상황이었던 96년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도체 가격을 뭐 우리가 지금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그때처럼 그냥 두들겨 맞은 상황에서 뭔가 다른 걸, 국면을 전환해 볼 만한 그런 걸 찾아냈으면 참 좋은데 그런 거 없잖아요. 아직은 기업 실적 보고 있으면 저거 어떡하나 싶은 정말 어닝 쇼크가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특히 중국이랑 일본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도 떨어지고 있다. 이게 좋은 일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800원으로 그냥 고정해놨다가 1년 지나고 1997년 운이 없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국 그 바트화 위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태국의 외환위기, 그 다음 대만, 홍콩을 거쳐서 한국을 향해서 외환위기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버버 하다가 망했죠. 그런 때에 비해서 지금 정부는 그래도 그때의 YS 정부처럼 좀 어떻게 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최근에 보면 1,300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만큼 환율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일본 엔처럼 저렇게 환율이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지지난해에 있었던 1,080원 고점 대비해서 보면 거의 300원, 250원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인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96년처럼 박살나지는 않지 않냐.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운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바로 펀더멘탈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운이 없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운을 우리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펀더멘탈이 있죠. 바로 뭐죠?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근데 1996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대폭락하는 가운데 경상적자가 얼마가 났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0억 불 적자가 났어요. 야, 정말 그렇게 적자가 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적자가 났고,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우리나라 300억 불밖에 외환보유고가 없는데 한 해 경상적자 400억 불 나니까 이게 그냥 금융위기 속에서 오링 나버렸어요. 근데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천억 불,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9월 한 달에만 54억 불 흑자가 났는데, 그 흑자를 뒤져보면 소득수지 흑자가 커요. 이 소득수지가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에서부터 받는 배당이나 월세를 합한 게 소득수지예요. 우리나라는 맨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배당 받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당 받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딴 나라 투자해서 배당 받아오는 게 훨씬 더 많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순채권 국가가 됐고, 그 순채권 잔액이 얼마냐면 7,600억 불.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4천억 불에 순채권 잔액이 7,600억 불인 전 세계 8등의 채권 국가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96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정말 반도체 가격이 96년 이후 최악의 불황이 왔는데도 나라 망한다 소리는 많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의 삶에서 놓고 보면 여행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고 그죠? 뭐 이렇게 소비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노동시장을 보면 고용률이라고 해서 생산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을 달성한 인구의 비율들이 통계 작성 이후 지금 제일 높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경제가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주식시장도 박살났는데 왜 경제 상황을 보면 불황의 징후는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가 외부 충격에 버틸 힘,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자산시장은 비명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망했다는 징후는 안 보이는 그런 이상한 좀 복잡 미묘한 우리의 현실들을 이해하는데 과거와의 비유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하면 마이너스 성장, 저성장 속에 인플레이션만 높아지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성장이지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난다 그러시지만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 대부분은 우리나라 내부 요인이 아니고 죄다 외부 요인이에요. 그 외부 요인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 환율이 300원 올랐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 유가. 보통 우리가 유가 한 10% 오르면 그 해 소비자 물가가 한 0.3% 올라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인플레이션에 유가가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 곡물 가격. 엘니뇨가 나네 마네 또는 기후 변화가 심하네 태풍이 올라왔네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곡물 가격이 급등락하잖아요. 특히 추석 지날 때마다 물가가 얼마나 춤을 춥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의 요인들이 우리나라 물가 대부분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5% 물가 상승, 올해도 지금 한 3% 중후반 정도의 물가가 올해 오르는 걸로 추산되는데 이 대부분이 해외 충격이죠. 그러니까 국내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은가 하면 거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이 난 이유는 환율 상승에 해외에서 발생한 에너지 곡물 충격 때문인데 그거 빼고 우리나라 내부 요인은 별로 없어요. 만약 우리가 모르지만 내년에도 환율이 오르지 않고 그냥 현 수준 유지하고 유가나 곡물 가격이 되게 높은 수준이지만 지금을 유지한다면 내년 물가는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가 상승률이 0%죠. 물론 제가 내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제로다라는 말을 들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높아져 있는 물가 자체는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물가의 절대 레벨이 아닌 변화율이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이라고요. 이 인플레이율은 작년 올해가 되게 높았지만 이건 전부 대부분 전쟁이랑 환율 충격 때문이었는데 내년에 환율이 여기서 또 급등하지 않는 한 올해 물가보다는 내년 물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성장률 비리비리한데 물가가 떨어지면 이건 저희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불황이다. 저성장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작년에 들어맞았던 거죠. 작년은 정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성장률도 박살나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니까 작년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었고 지금은 그리고 내년은 저성장이다. 이런 정도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성장 경제다. 그리고 금리는 물가 떨어지니까 성장률도 낮지. 그러니까 금리는 올해보다 내년에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해보는 것이죠.